오늘은 최근에 읽었던 존 쿠시의 소설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줄거리와 내가 발견한 보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40년에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작가는 2003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의 세 축은 억압하는 군인들과 억압받는 원주민, 그리고 그 원주민을 불쌍하게 여기는 단 한 사람인 주인공입니다. 군인들과 정착민들은 원주민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며 억압하는데 실제로는 그 억압자들이 더 야만스럽습니다. 이 소설의 무대는 유럽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남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천여 명의 유럽인이 사는 변경 마을에 오직 늙은 노인 한 사람만이 지성인입니다. 그 노인은 치안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변경 마을을 관리하지만 제국주의 군인들이 원주민들을 잡아와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반발합니다. 급기야 노인은 고문을 받아 맹인이 된 어느 원주민 소녀가 원주민 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군인들은 배반자라는 혐의를 씌워 노인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어느 겨울 원주민을 토벌하러 갔던 군인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돌아와서는 변경마을 유럽 주민들을 억압하고 약탈한 후에 후방으로 떠납니다. 그럼 내가 발견했던 이 책 속의 보물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이글거리는 햇볕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사람은 그의 지휘관을 흉내내어 엄숙한 모습으로 눈앞에 들고 있는 막대기에 부착된 검게 그을린 유리를 통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 가식이 어디까지 연장될 것인가? 여기에서 작가는 선글라스를 눈앞에 들고 있는 막대기에 부착된 검게 그을린 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언뜻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던 우리나라의 어느 쿠데타 두목이 떠오릅니다. 청동오리 떼가 상공을 날아와 물을 향해 미끄러져 내린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늦여름의 풍경이다. 나는 평화로운 게 좋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어쩌면 좋은 것일 게다. 이 사람 웃기는군. 나는 소리를 지른다. 나는 화가 나서 방 안에서 날뛴다. 사람들 앞에서 장교를 헐뜯거나 아이들 앞에서 아비를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중얼거린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기진맥진해진 내 몸이 후들거린다. 왜 너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나에게 얘기해라. 그것을 신비로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남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가 하는 섹스를 더 그로테스크하게 생각한다. 그걸 죽어가는 동물의 경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쇠로 만든 인간이나 성자 같은 호라비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낄낄대는 비웃음 소리와 농담, 의미심장한 눈길은 내가 별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값이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며 결코 오지 않을 피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의 욕망은 그걸 향한 게 아니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곳에 나 같은 늙은이의 페니스를 집어넣는 행위는 우유 속의 산, 꿀 속의 재, 빵 속의 분필을 생각나게 한다. 아주 귀여운 동물이야. 내가 말한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한다. 동물은 밖에서 살아야 해요.
문명이라는 게 야만인들이 가진 미덕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종속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문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처음으로 장벽이 느껴진다. 그건 군인과 일반인 사이에 있는 장벽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치안 판사로서 싸워야 했던 문제는 가장 저질적인 마부들이나 농사꾼들이 야만인들을 모욕하고 경멸한다는 사실이었어. 특히 그 경멸이라는 것이 식사 예절이 다르고 눈꺼풀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겠소? 내가 때때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시오? 나는 이 야만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줬으면 좋겠소. 그녀가 떠나려 한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누구인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제는 그것도 정말 마지막이다.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동료애의 흔적마저 찾아낼 수 없다.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다. 이토록 공허해야 하는 황량함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어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방인, 낯선 곳에서 왔다가 행복하지 못한 방문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방문객. 이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서로한테 지쳐 있다. 당신은 적과 반역적인 내통을 했소. 결국 그렇게 됐구나. 반역적인 내통. 책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기분이 좋은 이유를 안다. 제국 수호자들과의 연합은 이제 끝났다. 나는 반대편에 서게 됐다. 유대감이 깨졌다. 나는 자유인이다. 누군들 웃지 않으랴. 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기쁨인가.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쉬워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내가 반대하는데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가? 나의 저항에는 영웅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를 던지며 앉는다. 그는 말없이 나를 응시한다. 너무 억지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그는 내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거들먹거리며 방안을 거닐고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나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왜 이런 것을 나한테 과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자기를 경멸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는 내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는 허양심이 많고 칭찬에 굶주려 있을 게 분명하다. 여자들을 집어삼키듯 정복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만족할 줄도 모른다. 그는 인간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게다. 수비대는 몇 안 되는 인원만 뒤에 남아있다. 그런데 그들은 전보다 더 주정을 부리고 전보다 더 오만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 군인들이 가게로 들어가 값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갖고 가버리는 사건들도 생긴다. 범죄자들과 군인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상점 주인들이 비상벨을 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질문이 염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날 용서하게. 당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룬 다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네 그려. 이건 사형 집행인들과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늘 물어보고 싶었던 걸세. 잠깐 조금만 더 들어주게.
나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걸세. 자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네. 나는 자네가 무서워 죽겠네 그리요. 내가 자네에게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 자네도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여하튼 일이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게 쉬운 일인가?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손부터 씻고 싶어 할 것 같거든. 하지만 손을 씻는 것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성직자가 끼어들어야 할 정도의 일이거든. 일종의 정화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일세.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영혼을 정화시키는 의식 말일세. 여하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하네. 만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 야만인들이 우리들의 집 문간에 나타나자 그런 태도는 바뀌었다. 그들만이 우리가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보루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낯선 군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다. 한 시민단체는 주마다 돈을 걷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 양을 꼬챙이에 꿰어 통째로 구워 먹게 했고 몇 갤런이나 되는 럼주를 마시게 했다. 젊은 여자들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 남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한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들은 더욱더 오만해진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존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제국은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냈다. 제국은 부드럽게 반복되는 순환적인 계절의 시간이 아니라 흥망성쇠와 시작과 끝, 그리고 파국이라는 들쑥날쑥한 시간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제국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역사에 대해 음모를 꾸미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제국의 속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연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낮에는 적들을 쫓아다닌다. 그것은 교활하고 무자비하다. 그것은 사냥개들을 이곳저곳에 파견한다. 밤이 되면 그것은 재앙에 대한 상상을 먹고 산다. 도시가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강간당하고 죽은 사람의 뼈가 산처럼 쌓이고 수많은 땅이 황폐해질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상이지만 전염성이 강하다. 그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의 소리에 맞춰 행동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못 겪은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 있다. 군인들의 이 조직적인 배반 행위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느끼는 무기력한 분노를 감지할 수 있다. 나는 추워서 부르르 떤다. 추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분노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박정희 전두환의 군인 제국과 독재자의 졸개들이 억압했던 암울한 시절을 떠올렸고 억압자에게 맞서서 반항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던 대다수의 겁쟁이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서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었던 행동으로 나섰던 당시 10% 정도였을 용감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1987년에 사라졌던 군인 제국이 3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검사 제국으로 부활한 듯 합니다. 나는 억압제 앞에서 굽실대는 아청꾼들에게 경멸을 보냅니다. 멍청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비겁자들에게 비웃음을 보냅니다. 침묵하지 않고 반항하는 용기 있는 분들에게 나는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청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숨길 것도 없다. 그들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도록 만들자. 무서우면 무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저 자들은 완강한 침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다. 침묵을 지키면 저자들은 개개인에 대해 그들이 인내심을 갖고 열어야 하는 자물통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자. 가슴을 열자. 그래서 나는 소리쳤고 고함을 질렀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다 얘기했다.